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MZ세대를 위한 가장 힙하고 날카로운 경제 채널 머니팩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팩토리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와 부의 축복을 위한 첫걸음,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약속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완벽한 자유시장이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요, 어떤 간섭도, 조작도, 뒤에서 줄을 당기는 보이지 않는 손도 없는 시장, 순수한 경제적 자유 그 자체, 정말 이상적이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거대한 도미노와 같아요. 충분히 큰 조각 하나가 쓰러지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와르르, 우리 K드라마에서 재벌집 망하는 클리셔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수요는 말라붙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타나서 이 도미노를 멈추기 전까지는요. 위기의 순간에 자본주의는 단 한 가지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정부의 개입입니다. 구제금융이죠. 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처음으로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그 발발을 예언했던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는 괴짜 주식 투기꾼이자 사교계의 명사였으며 시대를 뒤흔든 경제학자였습니다. 만약 케인스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돈의 역사와 현대 경제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케인스의 진정한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의 경제 원칙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경기 침체는 그저 견뎌내야 할 폭풍 같은 자연재해로 여겨졌습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둔 채 시장이 알아서 정화되기를 기다렸죠. 소위 자유방임주의 레세페르입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수요를 살리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이 생각이 바로 현대 경제학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생각에 도달했을까요? 그의 개인적인 경험, 낡은 경제 모델과의 처절한 실패, 그리고 붕괴하는 세계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던 절박함이 그를 모든 경제학자들이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의 대부분은 케인스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목격한 사례는 정말 많죠. 가장 가까운 예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아, 이걸로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했던 바로 그 돈. 그게 바로 경제가 더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수요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쓴 겁니다. 케인스의 아이디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실현된 거죠. 하지만 정부 지출만이 케인스의 유일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 또한 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 모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이건 시중에 돈줄을 조여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것 역시 케인스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위기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죠. 바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을 발표했을 때 그것은 전형적인 케인스주의적 조치였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고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드는 거죠. 도로, 다리,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것에 투자하면 당장의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커지니까요.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이런 건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떡하죠? 여기서 바로 복지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케인스는 사회 안전망이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같은 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더 깊은 빈곤과 끔찍한 경제 불안정에 시달릴 위험이 커진다고 봤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경제가 타격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돈이 계속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도록 만듭니다. 힘든 시기에 케인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케인스의 경제관과 그의 영향력에 있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시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시간을 충분히 주기만 하면 자유시장이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위기를 다르게 보았죠. 그는 경제가 마법처럼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대공황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렸고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으며 상황은 저절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팔짱 끼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는 즉각적인 행동과 정부 개입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장했습니다. 공공사업 프로그램, 인프라 프로젝트, 심지어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외쳤죠. 이것이 바로 케인스주의 경제 모델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상상하시겠지만 이 아이디어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당시 영국 재무부는 공공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의미한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 1936년 케인스는 그의 역작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제이론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며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탄탄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케인스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입니다. 수요가 낮으면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리고 인프라나 일자리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경제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더 많은 수요, 더 많은 지출,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였습니다. 케인스는 어떤 경제든 그 원동력은 바로 수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면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죠.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기처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수요가 급감하고
그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경제는 4개의 핵심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쓰는 돈인 소비, 기업이 성장에 쏟아붓는 투자, 공공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사고파는 것의 차이인 순수출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4개의 기둥이 모두 경제 성장을 이끌죠.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가 붕괴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무역도 둔화됩니다. 여기서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기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다른 기둥들이 흔들릴 때 정부가 나서서 이 기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케인스의 여정이 경제와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운명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성과 인맥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성장 배경, 교육, 그리고 개인적인 호기심이 그를 경제 사상을 재편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소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였고 어머니는 그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케인스도 1902년 케임브리지에 입학했죠. 당시 케임브리지는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는 작가와 예술가들로 구성된 활기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경제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에 끌렸지만 저명한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셜이 그의 학문적 관심을 정치와 경제로 돌리도록 설득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번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었죠. 케인스는 마셜과 피구 같은 경쟁시장 전문가들의 최고 수제자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스승에게 배우면서도 항상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시장이 정말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케인스는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에서 강사로 시작하며 정통 경제학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는 현실 세계의 경험을 원했고 영국 공무원과 재무부에서 일했습니다. 1919년 그는 베르사유 평화회의에 파견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는 자리였죠. 그는 영국 총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프랑스에서 본 것은 정치적 술수와 독일에 부과된 가혹한 배상금뿐이었고 이는 그를 환멸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 잘못된 정책이 결국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죠. 그는 이 가혹한 조치가 또 다른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20년 후에 일어날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 측면을 예언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결정에 동조할 수 없어 사임하고 평화의 경제적 기결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위기 시 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회의가 케인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면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은 그 의심의 쐐기를 박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공황은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박살냈습니다. 케인스에게 이것은 경종이었습니다. 자유시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같은 대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대공황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가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기존의 경제 이론들은 이 붕괴를 설명하지도 못했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했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케인스는 새로운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든 몰랐든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이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뉴딜은 케인스의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한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4년 여름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대표단이 모여 완전히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회의를 엽니다. 이 노력의 중심에는 2명의 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재무부 고문이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미국 재무부의 수석 국제 경제학자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였습니다. 케인스는 위기 시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글로벌 중앙은행, 즉 국제결제동맹의 창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은행은 방코르라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발행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죠. 반면 화이트는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여 달러와 금에 연동된 안정화 기금을 제안했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채택된 계획은 화이트의 안에 더 가까웠지만 케인스의 우려를 반영한 몇 가지 중요한 타협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2개의 역사적인 기관이 탄생합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입니다. IMF는 국가들이 경제적 추락을 피하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세계은행은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케인스가 꿈꿨던 것처럼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경제정책을 지배했습니다. 정부들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 경제학은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멈춰섰는데 물가는 치솟는 현상,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케인스 이론은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위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케인스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책 이반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시카고 학파와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정부 개입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대신 통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 안정에 더 중요하다고 믿었죠. 곧 이 아이디어는 영국 대처 총리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케인스가 만드는 데 일조했던 IMF와 세계은행은 이제 그의 이론과 정반대되는 긴축과 규제 완화, 민영화를 강요하는 구조조정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케인스주의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이론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인스주의 원칙에 의지했습니다. 파산 직전의 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8,31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죠. 일자리를 구하고 미래에 재투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실업수당, 인프라 및 교육 자금 지원. 이것은 케인스의 비전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또 다른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케인스 경제학은 그 유효성을 증명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구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연장, 실업수당 확대. 이 모든 것은 국가가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믿음에 따른 현대적 대응이었습니다. 물론 케인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그가 사회주의를 조장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케인스는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옹호했지만 그가 완전한 정부 통제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민간 기업이 감독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생산을 장악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가 경제의 상승과 하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생산 방식이나 기업 운영을 완전히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시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든 케인스의 아이디어가 오늘날의 경제 이론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정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며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경제 회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케인스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의 유산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케인스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가 경제 위기에 접근하는 방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인스의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 침체를 다룰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머니 팩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팩토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